그가 낯설지 않다. 낯익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는 늙었고 나는 젊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다. 문득 온몸에 전율이 돋는다.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삭제되어 가는 나의 삶. 몸소리 치도록 지금 이 순간이 두렵다. 놈은 늙었고 나는 젊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이완우 작가님의 누구세요?입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누구세요에 실린 단편입니다. 누구세요는 치매에 걸려 과거의 어느 한 부분에 기억이 머물러 있는 주인공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한참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 저 어딘가 아픔이 느껴지실 거예요. 먼 훗날 나의 모습이기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하소담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누구세요? 이완우. 나는 그를 본다.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그를 본다. 그도 나를 본다. 나를 보는 그도 아무 표정이 없다. 퀭한 눈으로 그냥 그가 나를 본다. 그는 말없이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있다. 언제 일어났는지 그는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까지 감아 손질을 끝낸 상태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침대 모서리에는 잘 개어진 이부자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른 아침 남의 방에 들어와 방 정리까지 하고 앉아있는 그가 궁금하다. 누구세요? 내가 그에게 묻는다. 아니, 그가 내게 묻는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도 대답하지 않는다. 허락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남의 방에 들어와 있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황당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가 밉지가 않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안쓰럽다. 그는 여전히 멀뚱히 나를 본다. 나를 바라보는 퀭한 그의 두 눈이 슬프다. 보기 좋게 자란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편안해 보이면서도 무언가 불안정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다. 저 알 수 없는 불균형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다시 찬찬히 그의 모습을 살펴본다. 머리에서 시작하여 얼굴, 어깨, 상체, 하체,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까지. 이상하다. 그가 낯설지 않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본 사람임이 분명하다. 어쩌면 단순히 길을 가다가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거나 어떤 장소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내 기억에 자신이 없어졌다. 증거를 댈 수는 없지만 나는 참 기억력이 좋았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때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을 몇 년 뒤
서울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 낸다던가, 혹은 총각 시절 다방에 앉아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여자를 기다리면서 보았던 다른 손님들을 몇 년 뒤 다른 장소에서 스쳤을 때 정확하게 기억해낸다던가 하던 나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네 앞에 앉아있는 낯익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와 나의 관계를 알고 싶다. 나는 왜 그가 안쓰러운지, 나는 왜 쾌한 그의 두 눈이 슬픈지, 편안하면서도 불안정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왜 나는 낯설지 않은지. 나는 다시 그를 본다. 그도 다시 나를 본다. 나는 그를 보고 아른 채 한다. 그도 나를 보고 아른 채 한다. 내가 웃으면 따라 웃고, 내가 환한 표정을 지으면 따라 환한 표정을 짓는 그, 미워할 수 없는 그. 그는 늙었고 나는 젊었다. 나는 그를 향해 들고 있던 것을 힘껏 집어던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 지금 이 순간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것일 테다. 만약 이것을 얼굴에 정통으로 맞는다면 그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거울이 박살났다. 그와 함께 그의 얼굴이 사라졌다. 아니다. 그는 끈질기다. 깨진 거울 사이로 그의 얼굴이 조각조각 남았다. 나는 다시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 더 집어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남았던 그의 얼굴이 마저 사라졌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지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다. 믿을 수 없지만 지난밤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는 나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노인이 되어 있었다. 지난밤 나는 피곤해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들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했다. 잠들었던 밤사이 내가 기억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제 낮에도 특별히 기억될 만한 일은 없었다. 본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는 실적이 부진한 지방의 공장에 임시로 책임을 맡아 내려가 있었는데 업무 논의를 위해 어제 아침 1박 2일 일정으로 본사로 출근하여 온종일 업무를 처리했고 본사에 올 때마다 늘 이용하던 모텔에 짐과 차를 두고 다시 나가 본사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간단히 소주를 몇 잔하고 일찍 헤어져 숙소로 돌아왔다. 아침에도 마찬가지다. 본사로 출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습관처럼 이부자리를 잘 정리하여 침대 모서리에 가지런히 놓았고 다음에는 면도를 한 후 샤워를 했으며 출근 준비를 했다. 그뿐이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본사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동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침대 위에 걸터 앉아 곰곰 생각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직 인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회사에는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이제 겨우 40대 초반 나이에 얼핏 보아도 70 가까운 노인이 되어버린 나를 동료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상무님이나 사장님은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실까? 나는 일단 회사에 가기로 했다. 회사 근처에 가서 상무님을 따로 만나 앞뒤 사정을 말한 뒤 선처를 호소해 봐야겠다. 마음이야 말할 수 없이 급했지만 나는 모텔 주인에게 하룻밤새 늙어버린 모습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모텔을 빠져나갈 방법부터 궁리했다.
한참을 궁리한 끝에 드디어 나가는 방법을 결정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2층이었다. 최대한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계단을 내려간 다음 1층 로비 앞을 지날 때는 마치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척 고개를 돌려 주인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재빨리 빠져나갈 요량이었다. 하룻밤새 늙어버린 것이 무슨 큰 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주인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단지 나로서는 주인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다. 다행히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별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나는 계획대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일이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계단을 다 내려간 내가 모텔 안의 창고를 지나기 위해 얼굴은 그대로 정면을 응시한 채 몸만 왼쪽으로 돌려 막 한 발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인 여자인지 아니면 청소하는 여자인지와 마주친 것은 내 경험에 의하면 위기 상황에 처한 몸과 마음은 늘 각자 살 길을 찾곤 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최대한 자연스럽고도 재빠르게 모텔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몸은 나도 모르게 그만 고개를 돌려 여자의 얼굴과 마주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편히 주무셨어요, 아버님? 무엇인가를 하고 있던 여자가 싱긋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아버님이라니요? 그 순간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얼핏 보아도 나와 엇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누굴 보고 아버님이라는 것인지.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병원이나 백화점 등에서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기계적으로 내뱉는 아버님이라는 말이 싫다. 자기들 깐에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다. 아직 내가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들을 나이는 아닌 것이다. 게다가 싱긋 웃으며 말하는 여자의 태도도 꼭 하룻밤 새에 내가 늙어버린 것을 눈치채고 비아냥거리는 것만 같아 기분이 상했다. 나는 더 머뭇거리지 않고 얼른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나는 또다시 당황했다. 내 승용차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분명 나는 어제 오후 이곳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었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주차장이 좁고 낯설었다. 내가 주차했던 주차장이 아닌 듯했다. 모텔도 마찬가지였다. 어제 내가 들어온 모텔은 3층으로 된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이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텔은 2층짜리로 마치 단독주택처럼 작은 규모의 건물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다. 이럴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득 온몸에 전율이 돋는다. 두렵다. 나는 지금 본사 건물 앞에 와 있다. 쉽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를 눌러 쓰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본사에는 나를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많다. 오랫동안 내가 본사 근무를 했고 지방 공장으로 파견 나간 뒤에도 자주 출장을 왔기 때문이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상무님께 전화를 걸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공중전화 부스가 눈에 띄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사 정문 옆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다른 곳을 찾아보기 위해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상하게 회사 주변이 낯설다는 것을 느꼈다. 맞다. 두어 번 왔다 갔다 해보지만 분명 회사 주변이 달라져 있다. 사라진 공중전화뿐이 아니다. 건물들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다. 나는 애써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 중 하나다. 다른 공중전화를 찾아 나서든가 아니면 가까운 상점에 들어가 전화기를 빌려 전화를 하든가. 그도 아니면 회사로 찾아가 경비실에서 전화를 걸든가.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결합하기로 했다. 공중전화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보다 먼저 마땅해 보이는 상점이 있으면 들어가 전화를 빌리기로. 그러다가 나는 문득 상무님 방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곰곰 생각해도 상무님 방 전화번호가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전화번호를 적은 회사 비상연락망이 지갑에 끼워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갑이 없다. 모텔에서 이곳으로 오는 동안 어디에 흘렸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하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3번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정말 나는 운이 좋았다. 회사 정문 현관에서 눈치를 살피다가 모르는 경비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달려가 부탁해 볼 생각이었는데 내가 회사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마치 모르는 경비원이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이다. 상무님께 전화 좀 연결해 주시오. 나는 재빨리 경비원에게 달려갔다. 아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 미리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경비원이 내 몰골을 훑어보았다. 아니요. 그냥 전화만 연결해 주시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상무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상무님과 나는 어떤 관계라 말해야 할지. 지금은 상사와 부하 관계이지만 어쩌면 며칠 새 우리는 원수지간이 될지도 모른다. 원수지간이 될지도 모르는 관계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통제를 거치지 않고 저 스스로 입을 거쳐 밖으로 나갔다. 상무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말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경비원이라도 관계를 원수지간이라 말하는 방문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하면 됐으니 그냥 전화만 연결해 주시오. 나는 온화한 얼굴로 경비원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경비원은 여전히 단호했다. 아마 새로 들어온 신입이 모양이었다. 그래서 철저히 규칙대로 근무를 서는 것이고 거기다 또 본사부장 겸 지방공장, 공장장인 나조차 몰라보는 것일 터다. 근무 태도가 아주 좋아요. 내가 참고할 테니까 상무님께 전화 연결 좀 해요. 빨리.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나는 꾹 참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가 경비실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의 손짓에 따라 2명의 경비가 달려왔다. 언제 바뀌었는지 2명 모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나를 건물 밖으로 내몰았다.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내가 하루 사이에 늙어버렸다 해도 회사 현관에서 쫓겨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필 나를 아는 경비원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시간일 게 무엇이었는지, 사원증은 또 어디로 갔는지, 본사부장 겸 공장장인 사원증을 보여주어 경비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상사를 알아보지 못한 죄를 큰 소리로 꾸짖고 싶었지만 늘 가지고 다니던 사원증마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터덜터덜 목적지 없는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냥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보이는 골목으로 발길의 방향을 바꾸어 본다. 몇 시쯤이나 되었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그곳에 내가 쉴만한 곳이 있을지도 몰라서 거기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예 아무도 없으면 더 좋겠고, 막연히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반반이지만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은 반에서 훨씬 미치지 못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일수록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진다. 지금 내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확률이 0이고 아주 간절한 일이다. 내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바로 옆에는 공원이 있었고 공원에는 제법 많은 사람이 있었다. 나는 공원으로 들어섰다. 사람이 없는 곳이 더 좋겠지만 이제 내게는 한적한 곳을 찾아 돌아다닐 힘과 정신이 남아있지 않았다. 공원으로 들어선 나는 조금 멀어 보이기는 했지만 사람이 제일 적어 보이는 공원 구석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빈 벤치가 하나 있었다. 빈 벤치는 흙과 오물이 묻어 있었지만 상관없다. 나는 벤치 위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린 날 친구들과 뛰어놀다 들판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던 그때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그때는 왜 그리 어지럽던지 어지러움이 끝날 때쯤에는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지금도 저놈의 하늘은 왜 이리 어지러운 것인지 왜 눈물이 나려는 것인지 나는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눈을 감고 말았다. 그만 일어나십시오.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내 또래의 낯선 사내였다. 저녁 드시겠습니까? 날이 제법 어둑해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제법 시장기가 느껴졌다. 나는 대답 대신 사내를 훑어보았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을 사겠다는 이 낯선 사내의 속셈은 무엇일까? 따라오십시오. 사내가 앞을 섰다. 그러나 나는 사내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 비록 이상한 몰골로 낯선 공원 벤치에 누워있기는 했지만 시장기를 해결하겠다고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 나설 만큼 내 자존심이 저급하지는 않다. 따라오십시오. 몇 걸음 걸어 나가던 사내가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다. 됐다니까. 나는 흠칫 놀랐다. 내가 사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내가 화가 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원래 말이란 표정과 함께 사람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주는 요소인데 말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 내 표정은 마음과 달리 잔뜩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단지 혼자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고 싶을 뿐이다. 아니면 잔뜩 긴장하고 있거나 화가 나 있는 것은 정말 아니다. 배고프지 않소? 나는 계속 사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사내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묵직한 사내의 완력이 느껴졌다. 알았소. 따라가겠소. 나는 갑자기 사내가 무서워져서 고분고분 사내 뒤를 따라갔다. 사내가 간 곳은 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사내는 작은 식당으로 나를 데려갔다. 저녁 시간이 지나서인지 식당에는 주인과 종업원인 듯한 여자 2명만이 있을 뿐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익숙한 듯 사내는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과 컵을 꺼내왔다. 내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음식을 주문하는 사내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는 바람에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음식 나왔습니다. 음식을 보자 잠시 사라졌던 시장기가 다시 돌았다. 그때까지 낯선 상황에 적응이 되지 않아 눈치를 보고 있던 나는 순식간에 순댓국을 먹어치웠다. 좋아 보이세요. 식당 안쪽 주방에서 날아온 여자의 말에 나는 퍼뜩 정신이 났다. 맞다. 지금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대기업 부장이다. 빨리 상무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의 소문이 퍼지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마음이 조급해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화가 났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하루아침에 폭삭 늙어버려 엉망이 된 사람에게 좋아 보인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이다. 낯선 사내에게 이끌려 밥이나 얻어먹으러 왔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 분명했다. 좋아 보인다니요? 나는 주방 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나는... 주방 쪽에 있던 여자가 말을 얼버무렸다. 콧구멍만한 식당이나 운영하는 주제에 사람을 뭐로 보고... 나는 극도로 화가 났다. 같이 갔던 사내가 말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의자라도 집어던지고 말았을 것이다. 사내는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아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 나는 여자가 말한 대로 좋아 보이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무언가 아주 많이 뒤틀려 있는 것을 빨리 되돌려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좋아 보인다는 말은 진정성 없는 빈말인 것은 물론 일종의 도발 같은 것이다. 화 푸십시오. 성급히 나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달래는 사내에게도 화가 났다. 사내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다. 나를 갈 곳 없는 노숙자쯤으로 알고 있는 사내는 괜히 선심 한번 쓰려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밥값은 갚으리다. 당장이라도 사내가 대신 내준 밥값을 갚고 싶었다. 진짜 갚으시게요? 싱긋 웃으며 말하는 사내의 태도가 더욱 신경에 거슬렸다. 물론이요. 나는 뒤틀린 심사를 꾹 참고 말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 굳이 돈 갚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새 사내가 앞서 걷고 내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갚을 것이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돈이 없다.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사내가 나를 힐끔 돌아보았다. 알겠소. 언제 갚으실 거예요?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사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기 공원을 한 바퀴 돌 때마다 500원씩 계산해 드릴게요. 공원을? 예, 제가 운동을 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가 심심해서요. 알겠소. 그럼 모두 몇 바퀴를? 나는 사내의 제안이 어이가 없었지만 별로 손해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승낙했다. 10바퀴요. 사내가 앞서 걷고 내가 뒤를 따랐다. 걷는 내내 나는 사내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했다. 처음 본 나에게 이토록 친절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공원 걷기가 끝났을 때는 밤이 꽤 깊어 있었다. 사내의 말에 모텔이라고 말하려다 나는 얼른 말을 얼버무렸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마땅히 갈 데도 없었고 또 몇 시간 새 은근히 사내에게 정도 들었다. 어디로 갈 거요? 저희 집입니다. 초면에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불편하시면 방값을 내도 되고요. 방값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 익숙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이 낯선 산에도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다. 언제였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누구인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하숙을 하셔도 되고요. 잠시 출장을 왔을 뿐이요. 그보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오? 궁금하십니까? 사내가 뜸을 들였다. 궁금하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내에게 관심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사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왜 사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순히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내와 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내와 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를 바라고 있거나 그도 아니면 나를 대하는 사내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낀 것이라고나 할까. 그 이유도 딱히 집어 말할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사내가 내게 해준 것은 고작 식사 한 끼뿐이었으니까 말이다.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사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다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능력을 인정받던 대기업 간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셨지요. 일주일이면 3일을 출장 다니실 정도로 그것이 습관이 되셨는지 지금도 아버지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십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잠기고 있었다. 어렴풋이 사내의 아버지라는 사람의 심경을 알 것도 같았다. 많이 힘드시겠소. 나는 사내의 시선을 피해 허공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더 힘드시겠지요. 저야 자영업을 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맡기고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지금 몇 시요? 나는 시각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만 들어가 보시오. 부친께서 기다리실지도 모르지 않소. 나는 예서 좀 더 있고 싶소. 나는 사내를 돌려보내고 싶어졌다. 어차피 몇 시간 후면 날이 밝아올 테니까.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회사로 가서 상무님을 만나야 한다. 저도 좀 더 있겠습니다. 사내가 먼저 벤치에 누웠다. 사내의 행동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내를 강제로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나도 사내처럼 벤치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이내 사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사내처럼 잠들지 못했다. 생각이 많아졌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내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아야 하는 사내. 자꾸 사내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나는 사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사내와 좀 더 같이 있다가는 아무래도 사내의 말대로 그가 사는 집으로 따라가게 될 것만 같아서였다.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거기가 어디든 다시 사내와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면 될 터였다. 무슨 일인지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소란스러운 주변 탓에 잠은 깼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다. 몸을 일으킬 수도 없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다. 나는 눈을 감고 누운 채 주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여전히 웅성거리는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만 일어나시오. 그 사람들이 몰려올 거요. 누군가 나를 깨웠다. 그제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다. 낯선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지만 쉽게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낡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종이 박스를 깐 바닥에 누워있는 나. 내 몸 위에는 신문지가 덮여 있다. 여기가 어디요? 아니, 당신은 누구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나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새벽녘에 오시지 않았소. 내 자리를 내드렸구먼. 여기 지하철역이고요. 남자가 기억나지 않았다. 새벽녘에 왔다는 말도 자리를 내주었다는 말도. 내가 올 때 이 차림이었소? 내가 입고 있는 옷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 입고 있던 옷은 사람들이 빼앗아 갔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된다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나는 곰곰 어제 일을 떠올려 보았다. 최근에 나는 건강이 나빠져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람이나 쐬려고 잠시 외출을 나왔었다. 그것뿐이다. 기억나는 것은. 그런데 여기가 지하철역이라니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럴 리가요. 모두 기억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가 싫어서 나는 애써 웃음까지 지어냈다. 여기가 지하철역이라면 지난밤 나는 노숙자들과 함께 보낸 것이다. 그러고 보니 주변에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그들도 나처럼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박스 위에 누워 신문을 덮고 있다. 우선 씻으러 갑시다. 그 몰골로야 어디. 말끝을 흐리며 남자가 앞을 서 역 구내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 예.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나도 남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로 들어간 나는 깜짝 놀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완전히 거지꼴이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내 얼굴이 왜 이리 되었소? 나는 익숙한 듯 소지품을 열어 이를 닦고 있는 남자를 향해 소리쳤다. 옷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리했소. 남자가 자신의 소지품 속에서 세면도구를 꺼내 내밀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얼른 세수만 하고 이곳을 빠져나갈 요량이었다. 빨리 씻고 댁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데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구먼. 우리 같은 사람이야 빨리 씻고 서둘러야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을 수 있지. 나는 먼저 가겠소. 지금 가서 줄을 서야 11시부터 배식하는 점심밥을 얻어먹을 수 있거든. 늦으면 밥이 모자라니까. 씻기를 끝낸 남자는 화장품까지 바른 후 먼저 밖으로 나갔다. 고맙소. 대충 세수를 마친 나도 서둘러 밖으로 올라왔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활기에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기찬 거리, 활기찬 사람들. 부러웠다. 나도 그들 속으로 들어가 마음껏 활보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더 미룰 수 없을 만큼 내 상태는 심각해졌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삭제되어 가는 나의 삶. 두렵다.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두렵다. 삭제되는 만큼 줄어드는 남은 기억을 찾아 내가 또
어디를 얼마나 방황하게 될지. 그 방황의 끝에 내 삶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나 할지.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몸소리 치도록 지금 이 순간이 두렵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결심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곳으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나는 놈을 본다. 놈도 나를 본다. 놈을 보는 나는 아무 표정이 없는데 나를 보는 놈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다. 어쩌면 놈은 화가 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놈을 그토록 화나게 했을까? 나는 늘 조바심을 한다. 나는 놈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인다. 입꼬리를 당겨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눈은 가늘게 떠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놈을 향해 미소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웃고 싶지는 않다. 놈을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놈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놈은 나를 감시하는 중이니까. 놈에게 밉보이면 큰일 나니까. 하는 수 없이. 나는 슬그머니 놈의 눈길을 피해 옆 침대에 사람을 본다. 80이 조금 넘었을 노인이다. 노인은 침대에 팔과 다리가 묶여 있다. 놈에게 밉보인 결과다. 그렇다고 노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잠을 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것이 화근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이 들이닥쳐 노인을 침대에 묶어버렸다. 그때 나는 알았다. 놈이 우리를 감시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결코 놈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겠노라고. 아니 놈에게 잘 보이겠노라고. 노인은 그 이후로 침대에 묶여 누운 채로 살아간다.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온종일.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도 두 다리가 묶인 채로. 우리 방에는 모두 3명이 산다. 노인과 나와 그리고 놈. 노인은 누워서 죽은 것처럼 살고 놈은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나는 살기 위해 놈의 눈치를 살핀다. 놈이 화가 날까봐, 놈에게 밉보일까봐 나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놈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지쳤다. 나는 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놈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언제나 한 채의 빈틈도 주지 않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곁에서 나를 감시하는 놈. 어딘가 낯이 익은 것만 같은 놈. 놈은 도대체 누구인지. 놈은 거울 속에 있고 나는 거울 밖에 있다. 놈은 늙었고 나는 젊었다.